저는 그래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끔 지역 활동을 못했나? 사실 납득은 안 돼요. 네. 평소. 근데 자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죠? 정봉주 전 의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황골 탈퇴와 혁신이 박용진 내쫓고 정봉주 갖다 놓는 게 그게 황골 탈퇴고 혁신인가요? 민주당이 아무래도 조금 더 공천 파열이 많다 보니까 요거 어제 오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공천 파열음이 중에서 주목받는 분은 박용진 의원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박용진 의원, 박영주 부의장의 탈락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박용진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박용진 의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본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해요. 네. 근데 민주당이 기자들한테 이미 평가표를 공개를 했어요. 표를 공개했다는 예, 거죠. 평가표를 공개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를 들면은 20대 평가 기준과 21대 평가 기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 가지고 표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의정, 기여, 공약, 지역 이렇게 크게 네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100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세부 항목별 배점 반영 비율 이것까지도 또 하나를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의정활동 열심히 했어요. 뭐 상임위 출석 열심히 했어요. 본회의 출석 열심히 했어요. 그 다 배점에 반영돼 있도록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리고 법안 발의 건수 자기가 뭐 70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법안이 뭐 채택된 건수 이것도 한 120번쯤 되니까 민주당 의원이 예를 들면은 한 170명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하위 10% 안에 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선 의원이 내가 100입니다, 77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하위 10%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량평가들 사이에 또 평가 항목이 어떤 거 있는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역활동. 그러니까 조직감사 하잖아요. 우리 보통 당협위나 지역위원회 조직감사를 하잖아요. 국민의힘도 하고 이번에 국민의힘도 하위평가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 평가한 내용. 그게 들어가 있고요. 기여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입법 부문 소통 실적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입법 뭐 발의를 했다거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언론에 보도가 됐느냐 뭐 이렇게 해서 횟수로 60회 이상 만점 5구간을 나눠가지고 점수를 배점한다던가 언론 소통 실적 이것도 절대평가예요. 1000건 이상 이것도 아마 보도량을 기준으로 따질 거예요. 그건 상당히 높을 텐데. 19간. 네. 그러니까 이것도 20점이에요. 1000점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수상실적, 뭐 다면평가, 정성평가, 절대평가가 50점 정도밖에 안 돼요. 1000점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가 들어갈 만한 여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전체 배점 구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적으로 출석률이나 이런 걸로 따지는 게 38%고 지역 활동이 27% 그리고 기여 활동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25% 그리고 공약 이행이 10%예요. 공약 이행도 이거 거짓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것만 바깥에다 얘기하면서 난 억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평가에서 평가 점수를 합쳐놓고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출마하면서 홍보하는 게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하고 법안 만든 거 그 내 실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20대 때 얘기예요. 20대 때. 20대 국회 때 얘기를 지금까지 21대 때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그거 내세우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잠깐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박용진 의원이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이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재심을 했는데 기각. 1시간 만에 기각이 됐죠. 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기각됐다 그래요. 그러나요? 아니, 위원장이 직접 기각했다고 해요. 직접 기각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기각을 하려면 뭘 열어야 돼요. 위원회를 열어서 이거 기각 결정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위원장이 그냥 전결한 거예요. 근데 좋아요. 근데 제가 100번 양보해서 거기에 수행평가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항목에. 그게 지역활동. 그게 정성인데 그게 굉장히 말하자면 정량은요. 네. 대부분 비슷비슷하대요. 거기서 우열적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정량과 그러니까 이런 출석률, 뭐 법안 제출률, 그러니까 이른바 양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대요. 근데 정성, 이른바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데가 정성인데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많이 그렇죠. 들어가게 당연히 얻어서 지역의 수행평가, 지역 활동이라든가 뭐 많대요. 근데 좋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났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끔 지역 활동을 못했나? 사실 납득은 안 돼요. 네. 평소. 근데 자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죠? 정봉주 전 의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황골 탈퇴와 혁신이 박용진 내쫓고 정봉주 갖다 놓는 게 그게 황골 탈퇴고 혁신인가요?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이렇게 경선 가면 100% 줘요. 하위 10%가 어떻게 이깁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박용진도 창피해를 무릅쓰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이지만 내가 과하지옥을 견디면서 이걸 꺼내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꼴찌한 거 까놓겠어요. 그 까놓는 순간 지역에서는요. 말하자면 더 악영향이 되는 거예요. 꼴찌했대. 그리고 이제 신호잖아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은 저거 떨구자. 그러니까 저는 그 당선 지지층의 여론조사에 결국 악영향을 미치죠. 그럼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보기에 이제는 수단이 없어요. 이제는 경선 들어가든가 아니면 탈당하든가예요. 탈당은 없다라고 선언하죠. 탈당 없다고 자, 그러면 경선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선 들어가는 순간 경선에서 불복은 탈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가 안 돼요. 불출마 선언은 아직 안 하셨죠?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자 좋습니다. 뭐 어쨌든 뭐 민주당 상황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황골 탈퇴를 해야 되고 혁신에는 아픔이 따르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왜 남의 가죽 벗기는 게 그게 혁신이에요? 지 가죽 벗겨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비명 가죽 사실과 벗기는 다른 게 얘기들 네, 어쨌든 뭐 얘기를- 제 거기까지 할게요. 그냥. 그럼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승훈 변호사도 있어요. 글쎄 세 명이죠. 이승훈 변호사 앞으로 방송하면서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얘기는 이제 제가 이승훈 변호사한테 얘기할 거예요. 안 하지 의지없고 얘기하면서 이승훈 변호사 이름 뺐다고. 아니 그래 네? 너 정봉주 전 의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아요. 근데 그러면 자 조금 더 방송이니까 좀 더 솔직해져 보면 자 그러면은 내 예감이 틀릴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보면 알겠죠. 결과. 그러니까 그럼 정봉주 전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승훈 변호사가 거기 지금 몇 년을 가가지고 선거 준비했는지 몰라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쪽에 선거 사무실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도 거기 있고요. 그래요? 그럼요. 저도 이승훈 변호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이름 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제가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려면 한 사람을 갖다 꺼집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줘야지. 말씀하시는 논법에, 그러니까 논거에 맞추기 위해서 정봉주 전 의원만 얘기하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좋아요. 저는 이승훈 변호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승훈 변호사가 거기 가서 굉장히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죠. 그것도 한두 해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벌써 한 5, 6년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애초에 변호사 사무실 낼 때부터 거기 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을 영입하면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갑자기 툭 튀어 들어왔어요. 갑자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면 정봉주 전 의원이 오히려 공천받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 보면 알겠죠. 경선을 3인 경선으로 정봉주 붙였지. 의원과는 전 의원과는 방송할 일이 없으신가요? 방송 해본 적은 있는데. 보면 서운해하실 텐데 할 그분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아까 평가하는 거 항목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평가법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활동이란 항목에 그 정성 평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냥 수행 평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수행 평가 없어요 여기. 그걸 어쨌든 언론에서는 그걸 수행 평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역 활동에 선거 활동, 선거 기여도 이건 정량 평가예요. 그리고 조직 운영, 지역위원회 운영. 이거는 여기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당원 참여, 주민 참여. 이거는 당원 관리 및 당원 배가 운동. 그리고 홍보 및 민원 처리, 지역 공동체 기여. 이건 조직감사 결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기 어려워요. 마지막에 의원 활동 만족도가 있어요.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8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130점을 매기는 게 있는데요. 130명. 그 국민의힘도 아마 만족도 조사할 거예요. 거기서 아마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제일 항목 중에 큰 항목이에요. 낮은 건데 이걸 정성평가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김영주 의원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게 길게 하면 그 뒷 얘기를 예, 못할 예, 것 예. 같아서요. 지금 김영주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하위로 통보를 받아서 좀 탈당을 선언한 상태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이 뭐 진짜 강성 지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니들이 하면, 언론 니들 말이야, 니들이 하면, 여당이 하면 혁신이고, 우리가 하면 학살이냐, 우리도 이건 혁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마 김평론가님도 비슷한 취지 얘기신 것 같아요.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그렇게 들려요. 표에 의한, 그래도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취지의 말씀들 아니에요? 아니, 그럼 원로들과 맞습니다. 뜻을 같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 원로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잣대가 일단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은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점이요? 왜냐하면요, 예.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었잖아요. 지난 네. 총선 때. 뭐 비례 한 10석 후반대 하면은 160석 정도라고 치죠. 그럼 거의 다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의석이. 몰려 있는 데다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중앙정치 무대에 대선 때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 캠프를 꾸릴 때부터 이른바 뭐 친명이니 어쩌니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막 7인회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 초선이었어요. 그리고 뭐 정성우 의원 뺀 정도만 되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재명하고 가까운 의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최대한 30명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한 30명 남짓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전체 130명이 비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의원은 다 뭐 지금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공천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컷오프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바람만 불어가지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난 비명이야. 비명이기 때문에 컷오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 우리가 그걸 고지고대로 들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도 친명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보기는 뭐하고 사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은요. 제가 이렇게 비난 쪽으로 가는 거는 저는 원래 방송에서 그런 말씀 잘 안 드리고 싶은데 사선이기도 하고요. 원래 노동계 몫으로 들어온 분이에요. 노동부 그러니까 장관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실제 노동계 몫으로 들어온 분이에요. 원래 의정활동 그렇게 많이 한 분도 아니에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깨놓고 얘기하면 민주당 내 의견도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김영주 부의장이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의정평가 잘 받아야 돼. 근데 아까 제가 항목 소개해드렸잖아요. 의정평가 항목에 그 엄청나게 큰 배점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의장이라 할지라도 뭐 매일 국회 본회의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 부의장이니까 사선이면 부의장 하는 거지.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다선이면 부의장 하는 거지. 부의장을 뭐 능력으로 뽑습니까? 근데 나는 내가 부의장인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일종의 승자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혁신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아까 너무 물갈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도 제가 뭐 반박하기도 했었지만 민주당은 야당이에요. 오히려 혁신을 더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실망한 국민도 많거든요. 그러면 다선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물갈이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반발하는 의원들은 다 4선, 5선, 막 3선, 뭐 6선 도전하는 의원도 있어, 심지어. 아니, DJ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계, 친문계 뭐 이렇게 얘기 듣고 이제는 비명이라는 딱지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난 당연히 국회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그게 그들의 목소리를 100% 온전하게 받아줘야 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육수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른 의원. 근데 다 재선이시잖아요. 박용진 의원은 재선. 제가 그러니까 틀려고 아니요. 근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김영주는 정세균계 좌장이고 홍영표는 그 친문계 리더고. 아니 그러면 그쪽 개파는 그럼 다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 얘기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람들 어쨌든 다선이라는 1호 천에도 뭐 명분과 좀 합리가 있어야지. 저는 여론조사 돌리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도 빼고 돌린 여론조사는 제가 헌정사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입니까? 처음이죠. 아니 그게 국힘이 돌려드니까 참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그러더라고. 이건 국민의힘이 돌렸을 수도 있대. 그 얘기 했어요.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겠어. 내가 그건 논평하고 싶지도 않고. 고양이가 놀랐어. 그리고 왜 돌렸어? 아니,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상대 경쟁자가 돌렸을 수도 있대. 어떤 조사든 현역을 빼고 조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 현역이 현역이니까 이걸 이 사람을 제끼려고 모든 사람들이 도전하고 여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빼고 돌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혹시 혁신일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쪽 지역에 전략 공천을 누군가 하려고 하면 상대당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왜 처음입니까? 많이 하는 거지. 아니, 그런 방식은. 네. 근데 거기다 현역을 집어넣으면 그게 그거는 어떻게 전략적 판단을 해요? 잘 아니죠, 답변할 아니죠. 기회를 드릴 아니, 거예요. 저는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여론조사를 그럼 최소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수를 놓고 변수가 들어가야지 상수를 다 빼고 변수가 들어가면은 그게 제대로 체크가 됩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진짜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부질없는 짓들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상수를 빼고 변수를 넣는다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별로 이기는 공천에 유리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은? 그걸 이제 명분화 그걸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누구에게 형님 뭐 낫다. 그건 최소한 전직 의원이라도 돌려서 했겠죠. 그거는 이제 문학진을 돌린 거니, 대상에 넣어서 돌린 거니까.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돌려보니까 이 사람의 경쟁력이 이만큼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거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을 공천하자는 그 근거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찐명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된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근데 그걸 당의 기구가 돌렸다? 어제 조동희 사무총장이 인정했으니까 말은 맞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요. 당에서 돌릴 때 그걸 현역을 빼고 근데 거기다 보면 정말 더 재밌는 건 아니, 그러니까 요것만 제가 영입 문제 반박하고 그다음에 예. 얘를 덧붙여 주셨으면 예.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여론사 어떻게 돌렸어요? 이번에 모르겠어요. 근데 후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2인 경선을 붙이는 거나 이럴 때 그거 어떻게 경쟁력 조사했어요? 그 여론사 방송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보통은 민주당 의원이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라고 하면은 아니면 현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가상의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경쟁자가 3명이에요. 당내 경선을 들어갈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3명 중에 누가 제일 경쟁력이 있는지 인지도가 높은지 조사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일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 인지도가 제일 높아.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셋 중에 둘을 선택해서 경선을 붙이잖아요. 서로 간의 차이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여론조사했어요? 셋을 붙였어요? 아니에요. 얘 한 명과 민주당 한 명. 얘 한 명과 민주당 한 명. 이런 식으로 조사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거기는 현역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늘 국민의힘을 후보를 지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액관들이 내려와가지고 용액관들이 일종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를 데이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원래 가가지고 있었던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지역위원장하고 다른 용액관들하고 붙이는 게 아니라 지역위원장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붙이고 용액관하고 민주당 후보랑 붙이니까 차이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다 경선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인지도도 없고 조직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다 붙어요? 용액관으로 갑자기 지역에 내려가면. 근데 이 정체불명의 현역 의원을 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당 원로들까지도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예. 인정할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인정할 부분은 민주당이 공천을 할 때 그 공천 기준을 설정하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다. 참 그 부분은 잘 못했다. 컨셉을 그쵸.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도 이후에도 지적을 많이 하셨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어떻게 공천할 거야?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국민 참여 공천을 한다고 하면 공관위원장이 국민들한테 기준을 응모받았으면 우리가 하는 기준은 이거야. 여기에 맞춰서 중진급들은 이제 좀 물갈이하고 나가줘야 돼. 그리고 친명이든 뭐 친문이든 간에 나름 의정활동 제대로 못한 사람들, 무능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우린 과감하게 컷오프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던가 몇 가지 기준들, 도덕성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국민 눈높이에서 하겠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그 속도감 있게 공천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덜 될 텐데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관위원장이 마치 전 정권 뭐 책임 있는 사람들 물러나라 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걸로 확 먼저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천 작업을 하는데 당대표가 거기에 누구 좀 이번에 양보 좀 하시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막 갑자기 막 이게 무슨 사천이니 뭐니 이런 논란이 생겨났다. 그건 인정.
그건 참 민주당이 메시지 관리도 못하고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못하고 그 국민의힘 배워야 된다. 그건 저 인정해요. 그렇지만 다국 원로들이란 사람 저는 다 정계 은퇴하고 나간 사람들 들은 줄 알았더니 자기 사람 챙기는 욕심도 좀 보이고 그게 말이에요. 자기 사람 챙기기 위함이다. 정세균계가 제일 큰 민주당의 계파였어요. 민주당 계파 중에서. 그리고 이낙연계. 그리고 이재명계 아까 제가 30명. 그러니까 계파로 말하면은 정세균계가 제일 많은 계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자기 사람 쳐낸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챙겨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혁신하는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좀 섞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김부겸 전 총리는 생각보다 너무 입장을 많이 내.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다시 대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양평에 가가지고 정계 은퇴한 분이 뭘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동계에서 이선 후퇴 얘기하잖아요. 지난해 말에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단합 얘기 막 하고 만나기 직전에도요, 동계 모임할 때도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하라 그랬어요. 그때도 후퇴하라고 그러고 지금도 후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저는 끼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애초부터 사퇴하라고 했던 사람이 다시 입장 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당 혁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감에 더 가깝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근데 지금 잠깐 기억이 순간 이명백 맞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그 전 정권 기여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예. 말하자면은 방아쇠가 될 거예요. 이제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은 송파 얘기했는데 송파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송파갑. 네. 송파가 안 간다 그랬고 당연히 안 가겠죠. 근데 임 실장은 그러면 아니 근데 왜요? 김 실장은 만약에 정이 그러면 나한테 험지를 지정해줘라. 내가 가겠다라고 의견을 밝혔잖아요.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신이 중성동갑은 원래 재선까지 했던 지역이고, 네. 자기가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이 구청장이기도 네. 하고, 자기 친구인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 지역구로 관리했던 지역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전략 지역구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본인이 먼저 종로 가겠다고 했다가 그 지역으로 갔어요. 가면서 임종석 전 실장 얘기로는 당 대표한테 의중이 뭐냐, 뭔가 또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 여기 가도 되는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을 아무도 답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나는 이미 거기에 털을 잡아버렸다. 잡았는데 전략공천 지역이니까 이제 좀 물러나라고 한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말한다. 왜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까요? 말했을 때는 응답을 안 해주다가 지금에 와서 나보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냐? 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입장 밝히는 거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가 뭔 정권 교체 책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좀 일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큰 틀 안에서 요약하자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임 실장의 문제가 너무 웃자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약간 통제 영역 밖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이제 친문계의 좌장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좌장이 돼서 그렇죠. 여기서 수용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나요?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은 홍영표지만 네. 하나 상징적인 이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이 문제가 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도 제가 얘기한 게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임종석 전 실장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끈 거는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김 전 실장하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선상에서 지금 균형감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둘 다 사실 어찌 보면 책임 있으면은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라고 하는 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성공했던 건 저는 별당에 갔다. 이게 첫 번째 성공 요인이고요. 두 번째 성공 요인은 그래도 당에서 이렇게 막 국민들이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부분이나 불편한 것들을 빨리 툭 하고 쳐내면서 자기 손가락 자르듯이 버려버렸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추 전 장관 나오는 거 불편해요. 이거 자꾸 다시 조국 사태 소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도 역시 그렇다고 하면 저는 두 명 다 컷오프를 해버리던가. 추미애 장관을 왜 이렇게 중용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죠. 친명 호소인이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당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니까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임종석 실장을 위시로 한 친문 계열이 컷오프 될 경우 이제 다시 이낙연 대표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글로 합류가 될까요? 일부 간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 일부 말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임종석 실장을 위시로 한 그건 안 가죠. 안 가는데 네. 이게 뭐가 있냐면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분들은 국민의당에 38석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호남 분들은 전략적 투표를 하시거든요. 진심 투표보다도 전략적 투표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의 투표의 행위가 진심 투표가 있고 전략적 투표가 있거든요. 네. 진심 투표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그냥 맹목적으로 찍었죠. 국민의힘 말고 국민의당. 그때 그거 성공한 게 네. 호남 사람들이 그래 문재인 정부가 호남을 홀대해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의당이라는 안철수도 있고 호남을 네. 기반으로 한 데가 있으니까 여기를 해주겠어 하고 네. 몰표를 주다시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었죠. 만일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리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른바 이제 그 김대중 때부터 했던 그런 뭐 서론이라든가 등등 다 모든 것을 습천해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다른 쪽에 민주당에도 힘을 실어주지만 결국은 새로운 미래는 그러면 범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 힘을 실어주자라고 판단하면 많은 분들이 갈 거예요. 그런데 안 가는 경우는 수도권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으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탈락돼 가지고 여기에 갈 수 있느냐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수도권 출마자들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미래로. 수도권에. 약간 이건 분리해서 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